이번 시간은 55번째, 55강입니다.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경매 ABC 교재, 경매 ABC 교재 151페이지, 151페이지에 보면 유치권에 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번의 유치권입니다. 151페이지 유치권 1번 2.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관하여 발생한 채권, 이 부분이죠. 관하여 발생한 채권.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관하여 발생한 채권,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게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가 관련해서 판례가 엄청 누적이 돼 있죠. 네. 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학설도 민법 공부할 때 다 기억나시죠? 학설도 뭐 4개인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엄청 누적이 돼 있고요. 어쨌든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주장했을 때 그게 유치권 인정을 받는 거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 주장을 못합니다. 자, 방가로 2번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은 물건이고 절대적이고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물건이니까 당연하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 경락인 등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죠. 소유자한테도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 된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질권 및 저당권과 구별된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에는 동산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 다 들어가죠. 또는 유가증권도 가능하고요. 이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나 배서 같은 게 필요가 없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 공시하는 방법이 뭐가 됩니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등기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때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이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이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이게 더 판례가 누적이 돼 있고요.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점유를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으나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그렇죠? 유치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 목적물을 갖고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배당에 들어가서 자기 순위에 따라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우선 변제적 효력인데 그런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다. 민법 322조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환가 경매라고 얘기를 하죠. 환가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매에 의한 배당 절차에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와 달리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점심시간 다 했는데요. 뭐 유치권 파트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보면요. 반복학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다 캐치가 됐다면 반복학습이 지겹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들어서 그게 머리에 안 박혔을 때는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 공부할 때도 반복만이 살 길인 거죠. 한창 공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 공부 방법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한다 치고 한번 보시면요. 저번 시간인가도 이제 경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경매가 있고 실질적 경매가 있죠. 분류 방법입니다. 물론 뭐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이제 이쪽 분류 방법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매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매가 되는 거죠. 경매 절차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가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거죠.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보통 가압류를 먼저 하죠.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재산을 못 빼돌리게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 이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본압류가 되는 거죠. 본압류. 저 가압류가 있고요. 압류가 있는데 가압류하고 압류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가압류를 하죠. 이건 보전 처분의 일종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은 보전 처분이죠. 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들어가는 거죠.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가는데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보전 처분입니다. 보전 처분. 재산을 못 빼돌리게 보전을 해두는 거죠. 보전 처분인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금전 채권인 경우에 가압류를 들어가는 것이고 가처분 같은 경우는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 이제 가처분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압류하고 압류를 비교를 해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까지 처음에 가압류 하죠, 그죠? 가압류. 예, 가압류 합니다. 일단 잡아두는 거죠. 재산을 못 빼돌리게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 등기가 되는 순간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합니다. 처분 금지효. 이 채무자는 재산을 못 빼돌립니다. 빼돌린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재산을 소유권을 넘기든지 또는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처분 금지효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상대적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압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가압류로 잡아둔 상태에서 소송을 들어가겠죠. 소송을 들어가서 확정 판결 받고요. 확정 판결 받으면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를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등기가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순간 이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가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순간 본압류가 되는 것이죠. 본압류. 이 본압류로 이제 이전을 하는 것이죠. 이 압류가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합니다. 처분 금지효.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도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하고 압류를 해도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들 같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압류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세무서라든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가압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거치는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국가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절차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바로 압류. 그래서 앞시간 사례 같은 경우도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무슨 시에서 바로 압류 들어갔잖아요. 그 가압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는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경매 개시 등기가 됐을 때 첫 번째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잔금 납부가 되면은 대금 납부가 완료가 되면은 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현금화 돈으로 바꿔진 거죠. 현금화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을 하죠. 그죠? 배당을 해서 돈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변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압류 단계, 경매의 3단계, 첫 번째 압류 단계, 두 번째 현금화 단계, 세 번째 변제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왔을 때 이걸 갖고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3단계인 변제까지 가지 않고 2단계 현금화 단계까지 오는 거 이걸 갖다가 형식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유치권에 관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바로 이 형식적 경매가 되는 거죠. 유치권 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 경매라든가. 그럼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민법에 명문화가 돼 있는데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했을 때 그건 형식적 의미의 경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잔금 납부가 됐을 때 거기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유치권자는 거기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금화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벤처 수리를 하는데 소유권자가 와서 벤처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럼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벤처 소유자는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수리비를 저한테 지급을 하고 벤처를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리비를 안 준단 말이죠. 수리비를 안 주니까 저는 뭘 행사합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죠. 유치적 효력이 있는데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배당에 들어가서 자기 순위만큼 배당받는 그런 효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유치권을 행사해서 유치적 효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관기간이 뭐 몇 달이 아니라 1년 넘어가면은 이 벤처를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벤처를 보관하다가 혹시나 뭐 기스라도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를 보관하기보다는 벤처를 물건으로서 보관하기보다는 이거를 환가를 위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로 넘겨서 이걸 현금화시킨다는 얘기죠.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벤처가 경매로 나갔을 때 벤처가 1억 원에 팔렸다는 얘기죠. 그럼 1억 원에 팔렸으면은 이 1억 원을 유치권자가 이 1억 원을 통장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억 원을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벤츠라는 실제 자동차를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했을 때는 이거는 변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단지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라는 얘기죠. 그럼 돈이 낙찰가액이 1억 원이 나왔다. 그럼 1억을 갖고 이 사람이 이 1억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1억 원을 자기 통장에 보관만 할 뿐이지 이걸 갖다가 이 유치권자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0원짜리 하나라도 여기서 만약에 뺐었다가는 형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노타치입니다. 노타치. 단지 통장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벤처 주인이 답답하니까 수리비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수리비 1,000만 원을 유치권자한테 주겠죠. 그죠? 그럼 유치권자는 수리비를 받고 보관하고 있던 1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를 들어갔을 때 이것은 변제받기 위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보관하겠다. 여기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제 단계까지 가지 않고 현금화 단계, 환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형식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지금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안 주면은 1억 안 주면 됩니다. 1억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됩니다.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수리비가 넘어오면은 그때 보관하고 있던 1억을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방으로 3번 유치권의 소멸. 1번 일반적 소멸 사유. 첫 번째 점유 상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은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유치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징수 등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메뉴에 유치권은 채권에 부종하는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 부종성. 동그라미 3번 유치권의 행사가 곧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 민법 326조.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 벤처를 잡아두고 있는 거죠. 수리비 줄 때까지 벤처를 못 주겠다.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해서 벤처를 보관하고 있는 것.
그거하고 채권을 행사했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니까 채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걸 곧 채권을 행사한 걸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뭐 이건 당연히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한 거죠. 뭐 저당권도 마찬가지고요. 방고로 2번 특유한 소멸사유. 첫 번째, 채무자의 소멸 청구.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멸 청구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공되는 담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물적 담보, 인적 담보 무방하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타담보의 제공을 유치권자가 받아들여야지만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임대차가 나옵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뭐 주임법, 상임법 할 때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법 앞부분에 채권법 파트에 나오는 임대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7번 임대차, 방고로 1번 부동산 임차권의 물거나 동그라미 1번 경제적 약자 보호 문제가 중요시 되어서 현행 민법은 부동산의 임차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두어서 부동산 임차권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물권적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예전에 말씀을 다 드렸던 건데요. 복습서만 한번 보시죠. 민법 621조에 보면은 임대차 등기에 관한 조문이 나옵니다. 임대차 등기. 근데 이제 민법 618조였던가요? 민법 618조인가? 여기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채권입니다. 임대차라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원래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땅이 있고 이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민법 618조에 나오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내가 임대차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임대차.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하는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죠. 내가 이걸 상가로 임대차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민법 618조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채권이죠. 순수한 채권.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물들이 있죠. 아닌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민법 618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건 순수한 채권이기 때문에 뭐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제3자가 임차권자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권이죠. 소유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항상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민법 618조에 나오는 순수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것은 보호 방안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임차인은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갔다는 얘기죠. 길바닥에 나앉았기 때문에 이때 자살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볼 때는 민법 618조의 임대차 계약만 갖고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법 621조에 임대차 등기할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이렇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의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를 했을 때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방 읽었듯이 민법 621조 2항에 보면은 임대차 등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까지가 152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15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시 봅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민법 621조 2항입니다. 물건이 채권보다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하기 때문에 물건 우선주의, 임차인은 채권인 임차권으로 부동산의 양수인인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적혀있네요.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서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하죠. 그냥 순수한 채권이니까요. 대항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 그러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153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621조 2항에 보면은 이렇게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민법 618조,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여기서 등기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건물주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등기부상 공동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같이 둘이 손잡고 가야 됩니다. 공동신청주의니까요. 여기서 건물주가 임대차 등기에 협력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 등기를 안 해줬어요. 건물주가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아무 때나 계약기간 도중에 어디서든 간에 만약에 건물주만 오케이 하면은 둘이 손 붙잡고 가서 여기서 또 임대차 등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등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약기간 이 중간에, 계약기간 처음에 그리고 이 중간에 아무 때나 합의만 되면은 건물주가 오케이만 해주면은 임대차 등기, 민법 621조에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는 민법 621조가 아니라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건물주가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여기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만.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민법 621조 2항에 보면은 이렇게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민법 621조에는 대항력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민법 621조에 관한 얘기를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또 기재를 해놨다는 얘기죠. 민법이 형님이라고 봐야 되고 나중에 등장한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님에 관해서 형님의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동생 쪽에서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발생한다. 이렇게 주임법하고 상임법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621조에는 대항력만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주임법하고 상임법에는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대항력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주임법 상임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교재를 보니까 어느 출판사의 걸 보니까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틀렸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조문이 명문 규정이 있죠. 앞부분에 다 조문이 돼 있잖아요.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다 발생한다. 분명히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재는 틀렸습니다. 그 정리해 보면은 민법 621조에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등기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오셨는데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한다. 등기하는 순간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발생한다라고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 실무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하던 거 계속합니다. 153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은 토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조문이 있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있습니다. 저도 뭐 보기도 했고요. 자, 방구로 2번 임대차의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인 일정한 물건에 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618조. 약성 분료식 계약이죠. 양가로 1번 당사자 간의 합의 약성 분료식 계약이다. 양가로 2번 차임. 임대차에 있어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그 요소로 한다. 차임은 금전에 한정하지 않는다. 양가로 3번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체물 중에서 사용 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비소비물이어야 한다. 타인의 소유물도 괜찮고 물건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도 임대차도 가능하다. 예, 그렇죠. 넘어갑니다. 154페이지. 154페이지 박스 안에 용어 정리가 나오네요. 용어 정리를 보면 4번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요물계약이 나와 있는데 민법의 계약법에 규정된 전형계약 중에는 현상광고가 유일한 요물계약이 된다. 이외에 대물변제라든가 매매 등의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같은 경우 계약금이 실질적으로 넘어가야만 되는 거죠.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의 보증금 계약 등이 요물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물건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방거로 3번 임대차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제약은 없고요. 20년을 초과한 기간도 유효성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 민법은 임대차의 최단 기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2년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1년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155페이지를 봅니다. 155페이지에 양거로 2번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가 있다. 635조 1항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같은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할 때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할 때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요. 동사는 5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양거로 3번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뭐쩌고 저쩌고 등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뭐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반거로 4번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주택임대차에도 묵시갱신이 있었고요. 법정갱신이죠. 그리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도 법정갱신 또는 묵시갱신 조항이 있었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묵시적 갱신은 민법의 임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의 임대차 같은 경우도 묵시갱신 조항이 있죠.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민법 639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56페이지. 156페이지. 반가로 5번 임대인의 의무, 양가로 1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하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ABC 교재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지금 문제를 조금씩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뒷부분까지 다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180페이지를 봅니다. 180페이지. 어, 180페이지 사례 연습 제3절 나와 있죠. 1번 다음과 같은 서울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 아래 내용을 설명하시오. 동그라미 1번 임차권 A의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2번 뭐 배당표 짜보란 얘기고, 동그라미 3번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가 그걸 따져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 쭉 나와 있는데 오타가 많습니다. 지금 A가 2월 1일에 전입신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전입신고 지우시고요. 전입신고는 삭제하시고 그 밑에 보증금 5천만 원 있고 확정일자를 찍은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삭제하시고 보증금 5천만 원 밑에 확정일자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2월 2일에 건재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8천만 원 들어갔죠. 8천만 원. 그 1억 원이 아닙니다. 오타 났습니다. 1억 원을 지우시고 건재당권 8천만 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A가 전입신고한 게 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2월 1일에 확정일자 찍었고요. 2월 2일에는 B라는 사람이 건재당권 8천만 원 설정을 했고 또 2월 2일에 또한 A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전입신고를 2월 2일 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A가 뭐 2월 3일 확정일자 찍었다 되는데 확정일자 삭제하시고요. 확정일자는 2월 1일에 이미 찍었죠, 그죠? 예, 오타 났습니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들어가게 되는데 1억 3천에 대해서 뭐 배당을 해봐라,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첫 번째 2월 1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A가 2월 1일에 A가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그 다음에 2월 2일에 B라는 사람이 건재당을 설정을 했죠. 건재당 등기를 했는데 액수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그 다음에 2월 2일 같은 날 A가 여기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뭐 사건이죠. 그 밑에 해설, 박스 밑에 해설 바로 봅니다. 임차권 A의 보증금 5천만 원. 그럼 A가 보증금 5천만 원이네요. 보증금 5천만 원. A의 임차권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주택인도 및 확정일자가 2009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2월 1일에 확정일자 찍은 거 맞죠?
그리고 전입신고는 2월 2일 날 한 겁니다. 2월 2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 B의 채권액이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설정일이 2월 2일에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자, 낙찰가가 1억 3천입니다. 낙찰가가 1억 3천이고 경매비용이 1천만 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경매비용을 빼야 되죠. 경매비용을 빼고 나면 1억 2천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억 2천을 갖고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빚잔치할 총액은 1억 2천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사안이죠.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뭐 다른 권리가 지금 없죠. 해설을 안 봤는데 AB밖에 없죠. 나오는 사람 AB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사안이죠.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하나밖에 없죠. 이 건저당이죠.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러면 A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럼 이 확정일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확정일자만 갖고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찍었다 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찍었다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전입신고를 해서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이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확정일자 하나만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A가 확정일자 찍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A가 전입신고를 2월 2일에 했죠. 그러면은 전입신고했을 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이길 0시에 발생을 하죠. 그럼 2월 2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2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2월 3일 0시에 발생을 했고 이 확정일자는 2월 1일에 찍었죠. 2월 1일에. 그러면은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찍고 이것이 두 개가 다 같이 효력을 발생을 해야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것은 이것은 2월 1일이고 이건 2월 3일 0시니까 이때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2월 3일 0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3일 0시에 대항력도 발생을 하고 순위 다툼에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적 효력도 2월 3일 0시에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배당표를 짜보면 되죠. 배당표를 짜봤을 때 처음에 이거는 뭐 임차인하고 건저당밖에 없으니까요. 뭐 딴 거 뭐 세금 문제도 없고 당해세도 없고 공과금도 없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나 그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뭐가 들어가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건저당 같은 경우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이것이 소액 임차인의 취급 기준 권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원점이 좀 해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 기준 권리죠. 그럼 이때 그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연도가 나와 있습니까? 2009년도네요. 그죠? 2009년. 그럼 2009년도에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되죠. 2009년도라고 했으니까 중간 정도에 나와 있네요. 2009년도가 이게 서울시죠. 2009년도가 서울시니까 그 2008년 8월 21일부터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죠.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여기에 서울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6천에 2천입니다. 6천에 2천. 뭐 해설 보면 맞는지 틀린지 나오겠죠. 그럼 이때 6천에 2천입니다. 6천에 2천. 6천에 2천이니까 근데 A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안쪽이니까 보호를 받죠. 그죠? 예,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사람은 A밖에 없죠. A인데 얼마를 받습니까? 6천에 2천이니까 2천만 원만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 끝났고요.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건저당이 있고요. 누차 반복하고 있죠. 건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건저당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도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건저당은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확정일자 찍은 날이 아니고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확정일자 찍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인데 비교를 해봐야 되죠. 확정일자 찍은 건저당은 일단 언제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까? 2월 2일에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 이 세입자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2월 3일 0시잖아요. 그럼 건저당은 2월 2일이고요. 그럼 건저당이 이겼네요. 1순위가 건저당부터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건저당이 100%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순위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인 A가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1억 2천이니까 여기서 A가 2천만 원 가져갔죠. 그럼 남은 게 1억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가 8천만 원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남은 것은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2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 A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로서 2천만 원.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2등으로서 배당을 받는데 이때 남은 2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니까 2천, 총 4천을 받게 되네요. 4천. 그럼 결과적으로 A는 4천만 원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건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전액을 다 변제받고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4천만 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A는 원래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미배당 보증금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미배당 보증금 1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점이죠. 지금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도 A가 전입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확정일자 먼저 찍은 거 아무 소용이 없죠. A가 전입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A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했죠. 그죠? 같은 날 했는데 2월 2일에 건저당 등기를 하고 A가 전입신고를 2월 2일에 했는데 이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2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2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나중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를 못합니다. 대항력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는 거죠. 1천만 원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 교재 180페이지 봅니다. 교재 180페이지. 해설. 1번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1번. 임차인 A는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 B보다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지만은 건저당권이 설정된 2월 2일에 똑같이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2일 0시, 2월 3일 0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저당권 2월 2일보다도 후순위가 된 거죠. 그죠? 대항력은 2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대항력은 대항력 행사 못하죠. 그래서 대항력 행사 못하고 다 날아가는 것이니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낙찰자한테 주택을 비워줘야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니까 이게 이제 낙찰됐을 때 말소기준권리도 날아가고 이 임차인도 대항력 행사를 못하는 거니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돈을 100% 받고 못 받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박스가 나오는데요. 임차인 A의 대항력은 2월 3일 오전 0시. 임차인 A의 확정일자. 이제 확정일자는 2월 1일에 찍었죠. 그죠? 근데 이 확정일자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고 확정일자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두 번째 칸에 나오는 임차인 A의 확정일자 이러지 말고 두 번째 칸에 임차인 A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 이렇게 해서 사실 정확한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2월 1일에 찍었지만은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합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 그죠?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가 되는 2월 3일 0시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칸에 임차인 A의 확정일자 이거는 뭐 지우시고 차라리 임차인 A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 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칸에 건조당 B는 2월 2일에 건조당 등기를 했으니까 2월 2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181페이지 2번 배당 금액. 동그라미 1번 배당 총 금액은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1억 2천을 갖고 이제 빚 전체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임차인 A는 보증금 5천 중에서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 적어죠. 여기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 2008년 8월 21일 이후에 아까 그 기준표 얘기하는 겁니다. 6천에 2천이죠. 6천에 2천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배당표 짤 때는 첫 번째 A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요. 두 번째 건조당 등기권자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을 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로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발휘해서 A가 남는 걸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임차권자 A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건조당권자 B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 A가 3순위로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배당 결과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게 임차인 A가 여기 2천만 원 받죠. 그죠? 2천만 원. 비굴안의 1억은 1억 2천 중에서 2천을 주고 나니까 남은 게 1억만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굴안에 있는 건 남은 액수죠. 이제 1억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칸에 1순위 우선 변제 받는 것은 건조당권자 B 8천만 원 가져갔죠. 그럼 1억 중에서 8천만 원 주고 나니까 남는 게 비굴안에 2천만 원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순위 우선 변제권자 임차권자 A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가 남은 2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임차권자 A는 여기서 2천, 여기서 2천이니까 4천만 원이죠. 근데 원래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1천만 원이라고 하는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하죠. 그럼 1천만 원의 미배당 보증금을 갖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냐? 대항 못한다는 얘기죠. 전입신고를 이때 했고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2월 3일 0시에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조당보다 후순위니까 후순위 대항력은 대항력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자, 4번을 봅니다. 낙찰 가격 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임차인 A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전입신고를 이때 해서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건 후순위 대항력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낙찰자는 낙찰 가격 외에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 임차인 A는 말소 기준 권리인 건조당권자 B보다도 확정일자를 이렇게 먼저 받았지만은 건조당권이 설정된 날에 이 날짜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다음 날에 발생되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5번의 임차인의 대응 방안. 임차인 A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못 받았죠. 따라서 5천만 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배당받지 못한 즉 미배당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그 1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경매 절차에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개 실무상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개 실무 하시는 분들은 특약사항에 뭘 기재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누차 말씀을 드렸죠. 계약서 쓰실 때 그 중간에 보면 특약사항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약사항란에 한 줄만 적으면 되죠. 한 줄. 뭘 적어야 됩니까? 이거죠. 임차인은, 임대인은, 건물주,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까지, 전입신고하는, 뭐, 이 길로 하면 확실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그 이 길까지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지 않는다. 이 한 줄 들어가면은,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죠. 다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이 길까지
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한 줄만 들어가면은 이 세입자는 퍼펙트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이길 영시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퍼펙트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상 쓸 때, 임대차 계약 쓸 때 이거를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앉혀놓고 이 자세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하시는 분들도 사고가 터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55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